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17강 입출력 제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19강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는 분량도 많고, 자, 내용 자체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불합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 전자계산기 구조 강의 잘 수강하셨다면 절대 과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나머지 네 과목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 전자계산기 구조 한 과목 잘 공부해 두시면 나머지 과목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에서 입출력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차이점 살펴보고요. 자, 입출력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DMA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와 채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네요. 자, DMA와 채널의 개념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1번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입출력장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입출력장치입니다. 자, 마우스나 키보드 또는 모니터와 프린터와 같은 이러한 단순한 입출력장치뿐만 아니라 넓은 개념에서의 입출력장치이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넓은 의미의 입출력의 개념은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입력이고, 그죠?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나가면 출력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설명 드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조기억장치는 입출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아하. 자, 따라서 이때 입출력장치는 넓은 의미의 입출력장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기억장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이때 기억장치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주기억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 입출력장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이러한 표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동작 속도의 차이점이에요. 일단 기억장치는 굉장히 빨라요. 자,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램. 자, 우리 D램은 느리다라고 했지만 그건 CPU와 비교해 봤을 때 느리다는 거지. 이 우리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램과 같은 장치는 전자회로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에 비해서 입출력장치의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입출력 장치는 너무너무 느려요. 여러분들 키보드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 타자 빨리 쳐봐야 보통 600타 정도 치면은 타자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 1분에 600글자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 이 기억 장치나 CPU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죠. 속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입출력을 뭔가 제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입출력을 제어할 거냐. 컴퓨터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쪽은 워낙에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가장 느려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모든 장치가 빨라야 됩니다. 입출력을 빠르게 받아야 뭔가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입출력을 제어할 것이냐. 자, 이것을 이번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동작의 자율성, 정보의 단위, 착오 발생률, 이거 일부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단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의 차이점은 속도 차이도 있지만 동작의 자율성, 정보가 전송되는 단위, 착오 발생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걸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동작의 자율성이 기억장치는 타율이고 입출력 장치는 타율 자율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억장치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동작을 못해요. 반드시 누구에게? CPU로부터 뭔가 신호를 받아야지만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장치 스스로는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입출력 장치는 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생각해 보세요. 자, CPU에서 키보드로 어떠한 신호를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원하면 언제든지 키보드를 입력해서 키보드 스스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율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자율이냐 타율이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단지 뭐다? 동작의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다. 기억장치는 스스로 동작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CPU 제어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야지만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출력 장치의 경우에는 CPU에서 신호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예를 들어 키보드 같은 경우죠. 스스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정보의 단위가 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입출력 장치는 바이트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바이트죠. 또는 블럭 단위로 전송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블럭이란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바이트나 또는 블럭 단위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외울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정보의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전송되는 단위가 차이가 있구나. 착오 발생률, 기억 장치는 오류 발생률이 적어요. 입출력 장치가 가장 오류 발생률이 높죠.
여러분들 키보드로 입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오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 부분을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동작 속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입출력을 제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입출력을 받을 것이냐.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입출력을 제어하는, 자, IO 제어라 그래요. 인풋, 아웃풋. 자,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속도 차이 또는 동작의 자율성의 차이, 정보의 단위 또는 착오 발생률에 있어서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61번입니다.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동작의 속도 차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유사 문제 2번입니다.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기억 장치의 동작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또는 입출력 장치는 자율적으로 동작하고 자율성. 자, 기억 정보 단위, 기억 장치의 정보 단위, 전송되는 정보의 단위가 워드 단위이다. 자, 입출력 장치의 오류 발생률이 적다. 4번 틀렸죠, 그죠? 입출력 장치의 오류 발생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동작 속도 차이 있죠? 처리하는 정보 단위의 차이가 있죠? 자, 동작의 자율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러 보정 방식의 차이, 이런 건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에는 시간 공간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동작 속도, 버스 구성, 자, 이런 거 공부한 적 없죠? 자, 정보의 단위, 동작의 자율성.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닌 게 뭐냐? 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버스의 구성은 아니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건 뭐예요?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차이점이 있는데 동작의 속도 차이가 있고요.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두 번째, 동작의 자율성의 차이. 그 다음 세 번째, 정보의 단위, 전송되는 단위의 차이. 그 다음, 착오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162번 입출력 장치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이러한 그래픽 카드가 있고, 자, 이러한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로 연결이 돼서, 자, 원하는 영상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입출력 장치의 구성을 살펴볼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좀 생소한 용어죠?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 컴퓨터 공부하면서 계속 등장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A라는 장치하고 B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두 장치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동작의 속도 차이라든지 전송하는 단위의 차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죠. 자, 따라서 중간에서 이 A라는 장치와 B라는 장치가 연결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통역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이 필요하죠. 자, 통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러한 통역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픽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픽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 정확한 명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 생략하고 우리는 그냥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그래픽 카드를 보면은요, 여기 GPU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리 공부했던 CPU하고 용어가 비슷하죠. 자, Central Processing Unit. 그리고 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컴퓨터 내부에는 과거에는 CPU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중앙처리 장치가. 그런데 이제는 GPU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GPU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픽과 관련된 처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가 이제 여러 CPU가 분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거예요. CPU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픽, 영상 처리와 관련된 거는 GPU가 모두 담당하도록 아예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내부에도 하나의 CPU가 아니라 여러 가지 CPU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CPU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래픽 카드에도 아예 별도의 CPU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디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비싼 게 있고 저렴한 그래픽 카드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GPU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픽 메모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우리 컴퓨터 내부에만 주기억 장치 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그래픽 카드에도 이러한 메모리가 존재해요. 됐나요? 따라서 영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그래픽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GPU로 보내서 처리하죠. 이게 하나의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러한 그래픽 카드를 어디다가 연결할까요? 자,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마더보드라고 하는 자, 메인보드로 연결하게 되죠. 자, 따라서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 모니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이제 모니터 연결 단자와 연결해서 자, 컴퓨터 모니터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이용할 때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는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 단자를 D섭 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모니터는 이런 D섭 단자가 없어요. DVI 단자밖에 없어요. 또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뭐 HDMI 단자밖에 없다라 그러면 이 모니터와 이 그래픽 카드를 지금 직접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모니터를 내 컴퓨터로 연결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젠더를 사용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USB 장치들 있죠. 자, 이 USB 장치도요. USB 2.0도 있고요. USB 3.0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새로운 장치를 샀는데 USB 3.0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내 컴퓨터에는 USB 3.0을 지원하는 카드가 없어요. USB 2.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내 컴퓨터는. 그러면 내가 지금 새로 사온 이 장치는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까요? 동작할 수 없어요. USB 2.0보다 USB 3.0은 훨씬 전송 속도가 빨라요. 이런 속도 차이들이 있어요. 따라서 자, 내가 새롭게 사온 장치가 USB 3.0밖에 지원을 안 한다면 내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겁니다. 제 속도 낼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두 장치가 서로 연결돼야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죠.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수행해 줘야 돼요. 자, 이러한 메모리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고속의 CPU가 처리를 해서 넘겨줍니다. 근데 이쪽에 이 그래픽 카드가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면 CPU에서 보내준 내용을 일시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시 저장을 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버퍼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퍼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죠. CPU에서 우선적으로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여기다 일단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GPU로 보내줘서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CPU는 일단 보내놨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차이라든지 또는 뭐 처리하는 단위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 장치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러한 입출력 장치 하나를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터페이스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GPU가 수행하는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입출력과 관련된 각종 제어를 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 입출력 장치들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입출력 제어 장치라고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GPU 내에서 이러한 입출력과 관련된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래픽과 관련된 모든 입출력에 대한 것들은 GPU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GPU죠. GUI가 아니라.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이 GPU가 영상 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시스템 간에 자, 조금 전에 인터페이스 설명드렸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래픽 카드가 하나의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예요. 자, 컴퓨터 시스템 간에 데이터 이동을 제어하는 장치. 바로 이러한 GPU와 같은 장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 버퍼링을 버퍼링을 한다는 거는 임시 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가 있었죠. 그죠? 자, 이러한 메모리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 데이터를 버퍼링을 하고 두 장치 간의 속도차, 버퍼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장치는 빨라요. 얘가 빠르게 처리해서 넘겨주는데 B라는 장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중간에서 임시 저장을 해주고 B 장치에게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얘는 고속이고 얘는 저속일 때 빠르게 보내주는 장치를 임시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고 나서 저장된 값을 느린 장치로 속도에 맞게 천천히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임시 저장의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데이터 버퍼링을 이용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제어 신호의 논리적 물리적 변환을 수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입출력 제어 장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입출력 제어 장치에는 DMA, 뭐 채널, 입출력 프로세서 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좀 내용 자체가 어렵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PU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출력 프로세서에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 모니터로 처리되는 영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입출력 처리는 GPU가 제어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입출력 인터페이스라 그랬어요. 자,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뭐예요? 두 장치가 연결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USB 메모리 보면은, 자, USB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USB 장치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뭐 HDMI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또 달라요. HDMI는 또 이렇게 생겼죠. 연결 단자가.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또, USB하고는 또 다른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입출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두 장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를 말해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와 또는 HDMI, 자, HDMI 연결 단자, 이 두 연결 방식은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입력 장치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에서 입력된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와 CPU나 메모리에서 다루는 데이터와의 차이점을 해결해 준다. 자, 이 USB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자, 이제 컴퓨터로 연결을 딱 해주게 되면 컴퓨터 내부에 USB 인터페이스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놈을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게 되면 이 USB 인터페이스 장치가 USB에서 나오는 이 속도와 메모리가 받아들이는 또는 CPU가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에서 버퍼링을 수행한다든지 또는 제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입출력 제어 장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입출력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큰 개념입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어 장치 역할과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또 분리를 했어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입출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출력 버스. 버스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했죠. 전선을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가 전송되는 신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입출력 장치의 구성은 크게 입출력 제어 장치와 입출력 인터페이스, 입출력 버스로 구성된다. 이 정도 내용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은 입출력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1, 2, 3, 4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조금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4번은 뭐냐면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 입출력 장치가 오는 거예요. 자, 제가 I/O 장치라고 쓸게요. 자, 여기에 입출력 장치가 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생각하세요. 자, USB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USB 메모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죠? 자, 이 놈을 가지고 이제 장치 컴퓨터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연결을 받는 첫 번째 부분이 뭐가 될까요? 그죠?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자, 그림이 사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이쪽은 입출력 장치 쪽이에요. 이쪽은 입출력 장치 쪽이고, 자, 이렇게는 이제 실제 컴퓨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출력,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다 그러면 USB 메모리 쪽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를 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USB 메모리를 꼽아요. 근데 이 USB 메모리 안에는 또다시 이 USB 메모리와 관련된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기가 들어있어요. 자, 따라서 3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장치, 입출력 장치 제어기입니다. 자, I/O 장치 제어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제어기예요. 자, USB 메모리를 분해해 보면, 자, 우리 USB 메모리 뭐 다양한 형태로 있죠, 그죠? 뭐 이런 모양으로 있다면 이 USB 메모리 안을 뜯어 보면은 여기에 기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어 회로. 각 장치에 들어 있는 입출력 회로, 제어 회로. 이것을 입출력 장치 제어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USB가 이제 연결되려면 입출력 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컴퓨터에 자, USB 포트를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어야 되겠죠. USB 포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도 이러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I/O 제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출력 제어기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서 정한다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컴퓨터 내부에서 입출력을 제어하는 I/O 제어기가 있게 되고요. 자,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는 연결자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각 입출력 장치는, 여기는 이제 입출력 장치가 되는 거예요. 각 입출력 장치는 각 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제어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I/O 장치 제어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 I/O 장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 기억만 해두세요.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 따라서 이쪽 부분은 입출력 장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입출력 장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결돼서 이쪽 부분은 이제 컴퓨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있고,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가 있습니다. 자, 이 입출력 제어기가 여러 입출력 장치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죠. 그리고 각 장치 내에도 그 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어하는 컴퓨터와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떠한 입출력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출력 장치 제어기라고 한 겁니다. 자, 따라서 3번이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입출력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버스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페이스 필요하죠? DMA 제어기라고 나왔는데 입출력 제어기라고 바꾸시면 돼요. 입출력 제어기. 그러나 메모리 제어기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DMA 제어기는, 우리 DMA는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입출력 제어기라고 적어두세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자, 두 장치가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속도의 차이라든지, 또는 두 장치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전압, 그죠? 전압 레벨의 차이라든지, 전송하는 어떠한 속도의 차이, 이거는 속도 차이와 관련 있는 거예요. 전송 사이클 길이의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속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A라는 장치가 컴퓨터로 연결되려고 하는데 컴퓨터와 이 A라고 하는 입출력 장치가 여러 가지 속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는 전기 신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결국 이것도 속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전송 사이클의 차이도. 그러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차이는, 자,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입출력 장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내부에서, CPU 내부에서 어떠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동작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I/O 장치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뭐라 그래요? 입출력 제어기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입출력 제어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들어가죠. 입출력 제어 장치의 역할이 아닌 거. 자, 입출력 장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왜? 속도 차이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어 신호의 물리적 변환이라든지 또는 제어 신호의 논리적 변환이라든지. 그런데 DMA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제어 장치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 DMA 제어는 우리 DMA 제어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 자체를 그냥 암기하세요. 좀 어렵죠. 자, 제어 장치가, 입출력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어 신호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변환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6번 들어가죠. 중앙처리 장치의 입출력 명령을 직접 수행해서 주격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는 입출력 제어기의 일반적 기능이 아닌 게 뭐냐? 정답은 1번인데, 자,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하나의 제어기로 여러 종류의 I/O 장치를 공통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제어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출력 제어기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제어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의 제어기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주격 장치와 입출력 제어기 사이에 통신 회선을 확보한다든지, 입출력 제어기와 입출력 인터페이스 사이에 통신 회선을 확보한다든지, 뭐 주격 장치의 주소, 데이터의 전달이라든지 또는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뭐 이런 걸 수행한다는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출력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들을 통해서 그냥 몇 가지 내용들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출력 제어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출력 장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입출력을 제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제어, DMA 방식과 채널 방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자, 한 가지 이제 우리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크게 내용을 구분했을 때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와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제어, 그리고 DMA와 채널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나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제어는 CPU의 제어 장치가 직접 CPU가 입출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CPU가 입출력을 제어한다. 그런데 DMA 방식과 채널 방식은 CPU가 입출력을 제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CPU가 입출력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CPU는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창기에는 CPU 제어 장치가 모든 장치를 다 제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출력 장치까지 모두 제어를 한 거죠. 근데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너무 느리죠.
자, CPU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분의 1초 단위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속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입출력 장치를 CPU가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별도의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들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름이 뭐예요? DMA와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MA와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입출력 제어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내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초창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입니다. CPU가 모든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고 가장 비효율적 방식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이렇게 구분을 하죠. CPU가 있고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입출력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개의 입출력 장치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A라는 장치, B라는 장치, C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입출력 장치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어디로 가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램으로 전송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메인 메모리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입출력 장치들은 자, 공통의 버스선을 이용해서 자, 이 버스선을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데 동시에 전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뭔가 입출력에 대해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초창기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제어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면 플래그 비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플래그 비트를. 다시 말하면 자, 플립플롭 하나를 둬서 자, 플립플롭 하나는 0이나 1을 기억하는 1비트 기억소자죠. 자, 플래그 비트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치가 입력을 수행 중일 때 1로 만들고요. 자, 어떠한 장치도 지금 입력을 수행하지 않을 때 0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 중이라는 신호고 이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CPU가 주기적으로 이 신호를 검사해야 되는 방식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A라고 하는 장치가 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CPU가 A라는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A라는 장치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네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러면 A라는 장치는 이제 버스 사용권을 허용한 거예요.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받은 거죠. 그럼 A라는 장치가 이제 버스 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CPU는 플래그 비트를 1로 만들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장치가 입력이 모두 끝났을 때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때 CPU는 계속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플래그 비트를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1초마다 한 번씩 검사한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1초 그럼 검사합니다. 또 2초 또 검사하죠. 3초 또 검사해요. 계속 검사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이 플래그 비트를 검사해서 입력이 끝났는지를 확인을 해요. A란 장치가 입력이 끝나면 신호를 보내줘서 자, 입력이 모두 끝났다라고 해서 플래그 비트를 1에서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1에서 0으로 바뀔 때까지 CPU는 계속적으로 이 플래그 비트를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하. 자, 그래서 자, 계속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CPU가 검사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런 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A가 입력 다 끝나고 이제 신호를 보내서 플래그 비트를 0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CPU는 또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겠죠? 자, 검사를 딱 했더니, 플래그 비트가 이제 0이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끝났구나. 그러면 다음 입력을 또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CPU가, B라는 장치한테 또 신호를 보내요. 자, 이제 네가 입력할 수 있으니까 네가 입력을 해. 그러면 B라는 장치가 이제 버스 사용권을 받고 B라는 장치가 입력을 수행합니다. 그럼 또 이제 B라는 장치가 입력을 시작한과 동시에 플래그 비트를 또 0에서 얼마로 바꿔요? 1로 바꿔버리죠. 그럼 이제 컴퓨터는 B라는 장치가 입력 끝날 때까지 계속 1초마다 한 번씩 플래그 비트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CPU가 계속적으로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계속 이거 검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입력이 끝났는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방식을 만든 거예요. 인터럽트 방식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주도권이 CPU에 있었죠. CPU가 계속적으로 검사를 수행해서 자, 0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다음 장치한테 허용권을 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이건 비동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요놈이 동기식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비동기식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CPU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입출력 장치가 그때그때 입출력이 발생했을 때 CPU한테 직접 알리고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로 왔냐면 입출력 장치한테로 주도권을 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인터럽트. 기억나세요? 자, CPU가 지금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자, 100번지 명령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었는데 뭔가 입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IO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신호를 보냅니다. 자, 나 지금부터 입출력이 필요해라고 신호를 보내버리면 CPU는 100번지 처리까지 끝내고 그리고 무조건 뭐로 들어가요? 입출력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출력 받는 모드로 들어가죠. 됐나요? 입출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자, CPU는 다시 이제 101번지 명령 처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CPU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입출력 장치가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CPU한테 신호를 보내서 나 지금 입출력이 필요해 하고 신호를 직접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CPU는 해당 명령 처리까지만 끝내버리고 그리고 입출력을 수행해요. 끝나면 다음 명령 넘어가죠. 따라서 이 입출력을 수행할 때 제어를 누가 합니까? CPU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CPU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전 방식보다 좋아진 건 뭐예요?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번거로웠던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입출력 장치가 신호를 보내면, 그러니까 신호를 안 보내면 이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플래그 비트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CPU는 그 신호를 받으면 입출력을 수행하고, 그럼 이제 다음 명령 계속 수행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입출력이 또 필요할 때 또 B라는 장치가 CPU한테 내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 하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CPU는 명령 처리 끝내고 입출력 모드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은 입출력 수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CPU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CPU가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이쪽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이 필요할 때 CPU에게 알리는 겁니다. 입출력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CPU는 그러면 입출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잠깐 멈추고 입출력을 수행합니다. 입출력 다 수행 끝나고 나면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으로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물론 CPU가 어떤 처리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검사할 필요는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좀 낮았어요. 그나마 낮았지만 그래도 입출력 신호가 들어오면 중간에 멈추고 입출력에 대한 것을 CPU가 계속 제어를 해주고 다 끝나면 다음 명령 처리로 넘어가니까 이 시간 동안은 CPU가 입출력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도 또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나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CPU가 직접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죠. 야,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별도로 자, CPU는 너무 바쁘니까 입출력 장치는 너무 느리니까 이러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별도의 입출력 제어기를 따로 만들자. 자, 그래서 입출력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CPU는 입출력에 대한 간섭을 끊자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CPU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CPU는 입출력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자, 끊어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물론 입출력 요청은 CPU한테 하죠. 당연히 CPU한테 하는 거예요. A라는 장치가 입력해야 된다면 CPU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나 입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인터럽트는 어땠어요? 처리 끝내고 입출력이 수행되는 과정 동안에 CPU가 다 간섭을 해야 됐죠. 다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뭐냐면 일단 A라는 장치가 CPU한테 나 입출력할 게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주면 CPU는 DMA 제어기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A라는 장치가 입력할 게 있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바쁘거든? 하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리고 CPU는 계속 다른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입출력 제어기가 A란 장치로부터 메모리로 입출력이 되는 것을 모두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주도권이 이제 CPU는 제어하지 않고 신호만 보내주고 자, 그러니까 얘는 입출력을 수행하는 하나의 CPU의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PU가 신호를 보내주면 입출력 제어기가 이제 모든 입출력을 수행하죠. 자, 그러한 입출력 제어기가 대표적으로 DMA 제어기가 있고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전된 과정으로 보면 DMA 제어기라고 하는 것이 먼저 발생했고요. 그리고 DMA 제어기가 발전해서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DMA 전송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다 공부하는 거예요. DMA 전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직접 메모리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입출력 방식이다. 그래서 DMA 입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DMA 입출력 방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PU를 거치지 않고 자, 이 입출력 장치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바로 그냥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버스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전송하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뭔가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DMA 제어기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럼 DMA 제어기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장치들이 이 버스선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버스 사용권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A가 지금 전송하고 있으면 B가 전송 못해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A 전송이 다 끝나면 B가 이 버스를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또 B에게 허용권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DMA 제어기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CPU는
DMA 제어기가 이러한 역할, 예전에는 CPU가 다 했지만 이젠 DMA 제어기가 이러한 입출력과 관련된 걸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CPU는 계속적으로 다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DMA 제어기로도 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자, 처리까지 할 수 있게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처리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DMA 제어기가 발전된 개념입니다. DMA 제어기에다가 어떠한 처리 능력까지 부여해서 하나의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발전한 게 바로 뭐예요? 채널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담하는 프로세서라고 해서 I/O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또는 부컴퓨터라고도 해요. 하나의 CPU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그래픽카드 보여드렸지만 그래픽카드 안에 뭐가 있어요?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바로 이러한 프로세서가 채널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CPU가 모든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출력되는,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뭐 3차원 처리라든지 3D 처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걸 전부 CPU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CPU 부담이 너무 가중돼 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그래픽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프로세서를 따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다 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채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은 일종의 DMA 제어기인데 발전된 DMA 제어기예요. 근데 단순히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처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발전된 게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개념 이해되셨나요? 모두 정리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내용 정리 시작합니다. 자, 입출력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프로세서에 의한 입출력 제어 방식으로 크게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있고요. 인터럽트 제어 방식은 프로세서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비동기 제어 방식. 이게 중요합니다. 인터럽트 제어 방식은 CPU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입출력 장치가 언제든지 입출력이 발생했을 때 CPU에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비규칙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동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제어 방식은 자, 여기서 틀린 게 뭐예요?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방식인데 전용 장치 제어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방식은 전용 장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전용 장치를 두는 것은 바로 DMA 제어기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채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출력 제어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용 장치로 제어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전용 장치 제어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방식은 CPU가 계속적으로 플래그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따라서 3번이 잘못됐고요. 전용 장치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DMA 방식과 채널 방식이 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죠. 자, 따라서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입출력 방식이 아닌 거,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한 입출력, DMA에 의한 방식, 채널에 의한 방식. 그러나 버퍼에 의한 입출력이란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과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루프 입출력이란 건 없어요. DMA, 인터럽트 방식,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또 하나는 채널에 의한 입출력이죠. 오케이? 다음 중 입출력 프로세스와 관계가 없는 게 뭐냐? DMA, 폴드 인터럽트, 데이지 체인, 인터리빙.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우리 뒤에서 다 공부할 용어들입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뭐예요? 인터리빙이에요. 자, 폴드가 뭐고? 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 뒤에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6번 봅니다. 입출력 제어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너무 문제가 기네요. 자,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자, 정답 4번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제어 방식의 경우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인터럽트 제어 방식은 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입니다. 자, 따라서 동기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큰 의미 없어요. 자, 따라서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방식은 입출력 장치가 그때그때마다 입출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CPU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중앙처리 장치 제어 방식은 입출력 시점을 중앙처리 장치의 동작 타이밍에 맞추는 방식을 동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럽트는 중앙처리 장치의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그때그때 입출력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처리 장치에게 알리는 거죠. 그죠?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따라서 비동기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CPU가 관여하는 입출력 제어 방식.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나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방식은 CPU가 직접 입출력을 제어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자, 입출력 완료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CPU가 계속적으로 상태 플래그를 검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그나마 좀 발전된 개념입니다. CPU가 계속적으로 플래그를 검사하지 않고 입출력 장치가 언제든지 입출력을 수행해야 할 때 CPU에게 통보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자, 따라서 비동기식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번이에요.
자, 입출력 제어 방식에서 다음 방식이 뭐냐? 상태 레지스터 읽기. 자, 상태 레지스터라고 했던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상태 레지스터, 다른 말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도 하고,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어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했죠. 왜냐하면 상태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비트 값을 가지고 현재 컴퓨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0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0이 발생했는지를 표현하는 뭐 제로 플래그. 그죠? 그다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또는 뭐 부호가 뭐냐? 등등등. 자, 이러한 것으로 하나의 비트 값으로 이러한 상태들을 표시해 주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이걸 뭐라 했어요? 이걸 프로그램 상태 워드라 그랬죠. 스테이터스 워드.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상태 레지스터 또는 플래그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하나의 플래그 비트를 입출력과 관련된 정보를 담는 하나의 플래그 비트를 주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플래그 비트를 읽는다는 소리예요. 자, 상태 레지스터에서 플래그 값을 읽어서, 자, 만약에 1 상태이면 3으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반대죠. 그죠? 자, 사용 중일 때 1이고, 자, 0이 되면 이제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입력과 출력일 때가 달라요. 입력일 때냐 출력일 때냐에 따라서 이게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세트 상태였는데 왜 3으로 가냐 이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입력이냐 출력이냐에 따라서 플래그 비트의 의미는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자, 주기적으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단계 1로 다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다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1이면은 3으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지금 0 상태라면 플래그 비트가 0입니다. 그러면 1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1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플래그 비트가 1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래그 비트의 의미는 입력과 출력일 때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트 상태인데 왜 1위로 가느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상태 레지스터의 플래그 비트를 검사를 해서 입출력이 끝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자,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CPU가 계속 플래그를 검사하지 않고 데이터가 준비되면 인터페이스가, 다시 말하면 입출력 장치가 컴퓨터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컴퓨터는 입출력을 수행하죠. CPU가 직접 입출력을 제어하고 입출력이 완료되면 수행 중이던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이죠. 자, 이 문제도 직접 읽어보시면 CPU가 제어하는 방식 중에서 입출력 장치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비동기식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인터럽트 입출력 제어 방식이죠. 자, CPU가 계속 플래그를 검사하지 않고 쭉 읽어보시면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방식에서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거. 자,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자, 지금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제어 방식이라 했어요.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제어 방식.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플래그 비트 필요하죠. 그죠? 플래그를 계속 검사해야 되죠. 장치 번호 디코더. 어떤 장치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장치들, 우리는 A라는 장치다, B라는 장치다, C라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 장치에게 부여된 장치 번호가 있겠죠. 이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비트로 할당된 이진 번호가 있을 거다 말이죠. 자, 이진 장치 번호 이렇게 쓸까요? 자, 따라서 어떠한 장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장치 번호 디코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단어 계수기라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이 단어 계수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 DMA 방식에서 필요한 겁니다. 뒤에서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DMA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 출력할 거냐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단어 계수기가 수행합니다. 자, 따라서 이건 DMA 방식에서 필요한 거지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제어 방식에서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러면 DMA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MA 방식의 입출력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자, 영문으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CPU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입출력 장치가 직접 어디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직접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 액세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메모리에 접근한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DMA 방식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DMA 방식은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이 CPU가 입출력을 모두 제어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더라. 그러면 CPU를 입출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입출력 장치에 독립된 입출력 제어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자, 주기억 장치 사이에 전용의 데이터 전송로를 설치해 놓고 컴퓨터에서 주어진 지령에 의해서 데이터를 자, 블록 단위로 전송한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블록 단위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워드 단위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MA 전송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사이클 스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버스트 모드 방식이 있어요. 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달라요. DMA 전송에서 사이클 스틸 방식은 하나의 워드 단위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버스트 모드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블럭 단위로 전송을 해요. 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블럭 단위 또는 워드 단위로 직접 주기억 장치에 고속 전송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CP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주기억 장치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DMA가 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컴퓨터의 제어 장치 CPU와 독립적으로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거. 자, CPU는 간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DMA 제어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 DMA 제어기가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하기 때문에 CPU는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CPU와는 독립적으로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블럭 단위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 입출력 동작이 종료되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입출력 동작이 종료되면 DMA는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종료를 알린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DMA 방식은 입출력이 다 끝나면, 일단 입출력이 수행되면, 자, 보세요. A란 장치가 뭔가 좀 입출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 CPU에게 알립니다. 자, CPU한테 나 입출력을 수행해야 돼 하고 알려요. 여기까지는 인터럽트 방식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인터럽트 방식은 CPU의 제어 장치가 직접 입출력을 다 간섭을 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자, A란 장치가 입출력이 필요하다고 CPU한테 알렸어요. 그럼 CPU는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줍니까? 그렇죠. DMA 제어기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DMA 제어기한테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A라는 장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100개의 워드를 입력해야 된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DMA 제어기에게. CPU가 DMA 제어기에게 보내주는 신호가 뭐냐면 A라는 장치가,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어떤 장치냐.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거냐. 데이터의 분량. 입출력할 데이터의 분량. 입력을 할 거냐 출력을 할 거냐. 이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DMA 제어기한테 자, 무슨 장치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출력할 건지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CPU가 DMA 제어기에게 전송해주는 정보가 아닌 게 뭐냐? 시험 문제 나와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장치냐? 장치 번호. 그죠? 자, 장치 번호를 얘한테 보내줘요.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분량의 데이터를 보낼 거냐? 예를 들어서 워드라면 워드의 수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 입력이냐 출력이냐를 보내줘요. 그러면 DMA 제어기는 CPU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서 A란 장치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줘서 자, A란 장치가 메모리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도록 DMA 제어기가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억지로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자, 따라서 DMA 제어기는 자, A란 장치가 100개의 워드를 인풋하는 동안 다 관리를 합니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워드를 다 전송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CPU한테 입력이 끝났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알려요? 인터럽트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를 걸어서 입출력이 끝났어 하고 알려줍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뭘 알려주는 거냐면 버스 사용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로 접근하는 이 버스를 A라고 하는 장치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입출력이 끝났음을 CPU한테 알려주면서 버스 사용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PU는 A란 장치가 메모리로 접근하는 버스 사용하는 것을 해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언제 DMA 입출력 방식은 언제 CPU에게 인터럽트를 거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 버스 사용권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CPU가 DMA 제어기에게 보내는 정보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A라는 장치가 따라서 뭘 보내준다? 장치 번호를 보내주는 거죠. 어떤 장치가 입출력을 수행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를 입출력할 건지. 그죠? 그 다음 입력인지 출력인지 이 정보를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DMA 제어기가 모든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CPU에 의해서 입출력이 일어나지 않고 별도의 입출력 제어기에 의해서 입출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DMA나 채널입니다. 자, 따라서 DMA가 있네요. 입출력 전송이 중앙처리 장치의 레지스터를 경유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중앙처리 장치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DMA 방식이나 채널이 되는 겁니다. 정답 DMA. 자, DMA가 뭐냐? 인터럽터와 같다. 말도 안 되고요. 다이렉트 메모리 어크놀리지. 말도 안 되고요. 다이렉트 메인 어큐뮬레이터. 말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거저주는 문제죠. 메모리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직접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DMA 전송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러한 DMA 전송에서 제어를 수행하는 그러한 장치를 DMA 제어기, DMA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5번 볼까요? 자료를 입출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식이죠. 자, 이 방식은, 자, 이건 없고요. 자, 이 방식은 CPU가 간섭을 합니다. 자, 그러나 DMA 방식은 CPU가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DMA 전송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직접 메모리로 접근하는 DMA 전송 방식의 특징. 첫 번째, 자,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겠죠. 자, 블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록 단위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드 단위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블록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을 버스트 모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워드 단위로 전송을 할 때 우리는 사이클 스틸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이클 스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CPU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CPU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CPU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CPU의 상태 보존이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자, 이건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자,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보세요.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장치가 입출력을 요구합니다. 그죠? 자, 나 지금 입출력 수행할 게 있어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내죠. 그러면 100번지 명령까지 끝내고 나서 이 사이에 컴퓨터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냐면, 우리 이제 뒤에서 운영체제에서 공부할 건데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해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값들이 레지스터에 기억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레지스터에 기억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장을 해줘야 될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수행하는 명령이 5 더하기 3, 그 다음 곱하기 3 더하기 2를 수행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인터럽트 걸렸어요. 자, 100번지 명령이 이런 add 명령이었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자, 5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명령을 add 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add 명령을 이용해서 5와 3을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와 3을 더해서 결과값 8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입출력 수행이 다 끝나고,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다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101번지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1번지 명령은 또 다시 이제 요놈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놈과 요놈의 결과값으로 곱셈 연산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곱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5 더하기 3이라고 하는 8이라는 결과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고 나면은 해당 명령 처리까지 끝내고 나서 무엇을 수행하냐면 그때까지의 결과값들, 다시 말하면 각종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을 저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다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값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런데 이에 반해서 DMA는 상태 보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방식에서는 상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해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값들을 불러와야 이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DMA 방식은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잠시 뒤에 우리 사이클 스틸 기법을 공부할 거예요. 사이클 스틸 기법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기억해 두세요. DMA 전송을 할 때는 CPU의 상태 보존이 필요 없어요. CPU의 상태 보존이 필요한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방식일 때 필요한 겁니다. 자, CPU와 DMA 지역에는 메모리와 버스를 공유하죠.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 하나고 버스 하나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버스를 서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입출력 장치들이 또는 CPU가 버스를 서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DMA 지역이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DMA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건 언제? 모두 자료 전송이 끝나고 나면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자, 이제 버스 사용권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일부러 외우시려고 그러면 이런 거 안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입출력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버스 사용 다 끝났으니까 다른 장치가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 사용권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인터럽트 신호를 걸어서, 다시 말하면 입출력이 모두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입출력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66번입니다. 다음 중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 기억장치와 주변 장치의 직접적 데이터 전송. 오케이. DMA는 블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자, DMA는 입출력 전송에 따른 CPU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말도 안 되죠. 자, CPU를 입출력으로부터 독립시켜준 거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자,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의 특징이 아닌 거 골라라.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CPU의 상태 보존은 필요 없어요.
자, 메모리 장치 외의 통신에서 CPU보다 우선권을 가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램이 있잖아요. CPU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에서 입출력하는 데이터도 램으로 가야 되고 메인 메모리로 가야 되고, 자, CPU도 메인 메모리와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인 메모리와 통신을 하는 버스는 하나의 버스선을 같이 사용한단 말이죠. 자, 이 버스선을 CPU도 여기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로 저장을 시키고 또는 가져가고, 입출력 장치들도 마찬가지로 이 버스선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버스를 누가 사용하느냐? 그죠? 그러면 CPU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입출력 장치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 입출력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CPU 속도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선 입출력 장치부터 입출력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할 때 CPU보다 오히려 DMA 제어기가 먼저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CPU는 DMA 제어기에게 양보를 합니다. 버스 사용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뒤에 처리할 테니까 먼저 입출력을 수행해라 하고 DMA 제어기에게, 자, DMA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DMA 컨트롤러한테 양보해줘요. 그러면 이제 DMA 컨트롤러가 예를 들어 B라는 장치가 사용하려고 하면, 자, B라는 장치가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이 끝나죠. 끝나고 나면 CPU한테 인터럽트 걸어서 사용이 끝났다는 걸 알려요. 그러면 이제 CPU는 그제서야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DMA 제어기가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CPU와 DMA 제어기는 메모리와 버스를 공유한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갑니다. 2번. 직접 메모리 액세스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 상태 보존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나머지 내용도 쭉 읽어보세요. DMA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다? 전송이 모두 끝났을 때. DMA 저기가 자료 전송이 모두 끝났을 때, 입출력 장치에서 모든 전송이 끝났을 때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버스 사용권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케이? 자, 5번입니다. DMA와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이죠. DMA는 프로그램의 제어에 의한 입출력 방법이다. 말도 안 되죠. 자, DMA는 프로그램에 의한 게 아니라 아예 전용 제어 장치를 두는 거죠. 자, 전용 제어 장치, DMA 제어기라고 하는 전용 제어 장치를 두어서 CPU에 간섭 없이 별도로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죠.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은 DMA와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DMA는 기억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직접 자료 전송을 한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렇죠? 대량의 자료를 전송할 때 인터럽트 방법은 중앙처리 장치 CPU의 부담을 증가시키겠죠. 자, DMA는 주기억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사이클 스틸 기법을 이용합니다. 자, 이건 이제 잠시 뒤에 공부할 거예요. 또는 버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블럭 단위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자, DMA 과정에서 중앙처리 장치가 DMA 제어기를 초기화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아니죠. DMA 제어기가 전송이 모두 끝났을 때 CPU에게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MA 특징에 대해서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7번 DMA 제어기의 구성 그리고 DMA 전송 방식의 전송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MA 제어기의 구성 요소인데, 자, 이러한 요소들이 딱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DMA 제어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U 쪽에서 이제 입출력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않도록 DMA 제어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때 DMA 제어기는 여기 보시면 버스 리퀘스트가 있고 버스 그랜트가 있죠. 자, 버스 리퀘스트는 나가는 신호고 버스 그랜트는 DMA 제어기로 들어오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버스 리퀘스트 신호는 CPU한테 내가 지금 버스를 사용해도 되니?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버스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버스 사용을 요청해요. 그러면 CPU는 자, 지금 이 DMA 저기가 버스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할 때 자, 응답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그랜트 신호를 보내줘요. 다시 말하면 버스 그랜트 신호선으로 신호를 딱 보내줍니다. 그래, 네가 사용해도 좋아라고 하는 이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DMA 제어기가 이제 버스를 사용해서 메모리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때 이제 CPU는 DMA 제어기에게 무슨 정보를 주냐면, 자, CPU와 연결된 선을 통해서 뭘 주냐면 첫 번째로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값 하나를 보내줍니다. 자, 이 주소값은 뭘까요? 그렇죠.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램이 있다면 이때 입력을 할지 출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출력할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 다시 말하면 시작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시작 주소.
메모리의 시작 주소값을 보내줘요. 예를 들어서 자 500번지부터 시작해라 라고 보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입력 과정이 수행된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자, 입력 과정이 수행된다라고 예를 들어보자면 자, 메모리에 500번지부터 입력을 해라. 다시 말하면 500번지부터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렇게 시작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자, 메모리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500번지부터 갖다 차곡차곡 쌓아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보내주냐면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 그게 바로 뭐예요?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로 들어와요. 자, 워드를 카운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자동으로 일시 감소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전송할 데이터의 양은 10개의 데이터를 전송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10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하 10개의 워드를 전송해야 되는구나 하고 DMA 저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입출력 장치로부터 이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겠죠. 자, 시작될 첫 번째 워드를 500번지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워드를 501번지에 저장해요. 자, 이렇게 쭉 저장해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워드가 전송될 때마다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는 일씩 감소하는 거예요. 10에서 9가 되고 또 하나의 501번지에 저장하면 또 1 감소돼서 8이 되고 그 다음 502번지에 세 번째 워드 전송하면 그 다음에 7이 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0이 될 때까지 0이 되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종료해야 되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바로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500번지부터 자 10개 데이터니까 509번지가 되겠죠. 그죠? 자, 500번지부터 509번지까지 10개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끝났어요. 끝나면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인터럽트가 있죠. 자,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서 전송이 모두 끝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아, CPU한테 버스를 요청하는구나. 그럼 CPU가 버스 허용 신호를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입출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CPU로부터 뭘 받냐면 입력이나 출력을 시작할 메모리 주소값을 하나 받고 그리고 입력하거나 출력해야 될 데이터의 크기, 워드의 크기를 전송받아요. 자, 따라서 주소를 저장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고요. 자, CPU로부터 워드의 크기를 입력받아서 계속 일시 감소시키는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워드의 개수를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일시 계속 감소시켜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워드가 전송될 때마다 일시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이 모두 끝났을 때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러면 CPU한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서 자, 모두 끝났다. 입출력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버스 사용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따라서 버스선이 있고요. 어드레스 버스선이 있고요. 자, 이 어드레스 버스선을 통해서 주소가 저장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입출력 과정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컨트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DMA 전송 절차라고 해서 쭉 설명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과정이 나온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167번이에요. 다음 중 DMA 제어기의 구성 요소와 역할이 맞지 않는 거. 인터페이스 회로, 시작 번지, 번지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시작 번지라고 해서 그럴싸하지만 시작 번지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요. 번지 레지스터로 시작 주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 장치의 위치 지점을 위한 번지 3번이 맞는 거고 시작 번지라고 하는 지금 제어기의 구성 요소를 보는 거잖아요. 시작 번지라고 하는 건 제어기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시작 번지가 아니라 번지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주소 레지스터로 입력하거나 출력할 시작 위치의 주소값을 CPU로부터 전송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작 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럴싸하지만 3번이 맞는 거고 2번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자, CPU에서 DMA 제어기로 보내는 자료가 아닌 거, DMA를 시작시키는 명령, 입출력하고자 하는 자료의 양이라든지 입력이냐 출력이냐, 입출력에 사용할 레지스터 정보는 아닙니다. 자, 따라 정답 4번이죠. 입력이냐 출력이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느냐, 그리고 DMA를 이제 시작시키는 명령,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2번 DMA 제어기에서 CPU와 입출력 장치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닌 게 뭐냐? 어드레스 레지스터,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어드레스 라인, 디바이스 레지스터. 정답은 4번이죠. 자, 딱 와닿죠, 그죠? 어드레스 라인을 통해서 주소값, 시작 주소값을 보내줍니다. 그걸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저장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출력해야 되느냐를 이제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에 저장해서 계속 일시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DMA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거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자료 버퍼 레지스터, 데이지 체인. 데이지 체인이 뭘까요? 자, 이건 나중에 인터럽트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DMA 전송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순서가 옳은 거. 버스 사용을 요구하겠죠? 버스 사용을 허가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전송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럽트로 끝났음을 알리죠. 자, 따라서 BDAC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리네요. 그죠? 자, 명령 사이클의 인출 과정에서 DMA 요청이 있었다면 자, 인출 과정, 하나의 명령이 처리될 때 하나의 명령 사이클은
자, 하나의 명령을 인출하고요. 명령을 해석합니다. 주소를 인출하고요. 자, 그리고 수행을 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이때 명령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 인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입출력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DMA가 요청을 합니다. 자, 입출력을 수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인터럽트라면 하나의 명령이 100번지 명령 처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때 입출력을 수행하죠. 다시 말하면 이 시점부터, 다시 말하면 100번지 명령 처리가 다 끝나면, 그죠? 이게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의 명령, 100번지 명령을 가져오고 100번지 명령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100번지 명령 처리에 필요한 주소를 인출해오고, 자, 필요한 데이터 꺼내와서 실행을 하고 결과값 저장하고, 그럼 100번지 명령 처리가 끝난 거죠. 그래야 100번지 명령 처리가 끝나야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이제부터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DMA에 의한 입출력은 좀 특이해요. 자, 명령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DMA 지역이가 요청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언제 CPU는 이 요청 사실을 인지하냐면 명령 인출이 끝나면 바로 이 시점에 정답은 A가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이클 스틸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이클 스틸. 하나의 사이클을 훔친다는 이야기인데, 자,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기 위해서 명령 인출 사이클, 명령을 해석하는 사이클, 주소, 오퍼랜드를 인출하는 간접 사이클, 자, 그리고 실행 사이클. 우리 그래서 명령 사이클 공부했잖아요. 이 사이클 하나를 훔쳐서 입출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클 스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자면 만약에 인터럽트 방식의 입출력이었다면 입출력에 대한 인식을 언제 합니까? 이때 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 처리가 끝나고 100번지 명령 처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입출력 인터럽트 이제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입출력 인터럽트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DMA는 하나의 사이클을 훔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 처리가 처리되는 단계를 또 여러 단계로 쪼개서 명령 사이클을 나누죠. 이 명령 사이클 단계 하나를 훔쳐서 이때 입출력을 수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어를 인출하는 단계에서 DMA 지역이가 입출력 요구를 했다면은, 자, 명령 인출 단계가 끝난 이 사이클 시점에서 A 시점에 입출력 요청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을 훔쳐서 이 명령을 해석하는 이 사이클 동안에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인터럽트는 이때 입출력을 수행하죠. 하나의 명령 처리 끝나고. 그러나 하나의 명령 처리가 끝나지 않고서도 DMA 방식은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이클 스틸의 원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6번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정답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이클 스틸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MA 전송 방식은 크게 사이클 스틸 기법과 버스트 모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이클 스틸 기법은 하나의 워드를 전송하는 거예요. 자, 버스트 모드는 하나의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DMA 지역이가 한 번에 데이터 워드를 전송하고 버스의 제어를 CPU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사이클 스틸을 이용하면 입출력 자료의 전송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기억하실 거는 사이클 스틸은 DMA 전송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 스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DMA에서 사용하는 이 사이클 스틸 기법과 인터럽트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앞선 설명에서 다 설명은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자면, 자, 100번지 명령을 인출해 오죠. 인출 사이클, 그리고 명령을 해석하고, 자, 오퍼랜드를 간접 사이클로 들어가죠. 주소, 유효 주소를 인출하는 시간이고요. 자, 실행 사이클에서 이제 오퍼랜드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수행하겠죠. 마지막 결과를 저장하게 되면 100번지 명령 처리가 끝나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중간에 입출력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터럽트 방식의 입출력이라면 이때까지 끝냅니다. CPU는 할 걸 다 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서야 입출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반해서 사이클 스틸은 하나의 사이클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이클이든 훔칠 수 있는데, 자, 이 하나의 사이클 동안에 입출력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이클 동안에 입출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잘 보세요.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이클을 훔친다는 이야기인데, 자,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로 연결되어 있는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버스를 누가 써요? CPU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입출력 장치들도 이 버스를 사용한다라 했죠. 그죠? 자, CPU도 이 버스를 통해서 입출력을 수행하고, 그죠? 필요한 걸 저장하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도, 자, DMA 제어기를 통해서, 자, 이 버스를 통해서, DMA 제어기를 통해서 여러 입출력 장치들도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버스를 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권은 누가 가져요? 입출력 장치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DMA 컨트롤러,
DMA 제어기를 통해서 이 버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의 명령이 처리될 때 이 CPU가 버스를 사용하는 명령 사이클과 그렇지 않은 명령 사이클로 나눠볼게요. 명령어를 인출해 옵니다. 명령어 어디 있어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인출해 온다는 이야기는 버스를 사용하죠. 근데 명령을 해석하는 동안에 버스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령을 해석하는 동안에는 명령 해독기가 수행을 하는 거지 버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메모리로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주소값을 인출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CPU는 버스를 사용하죠. 그죠?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써서 유효 주소를 인출할 때 유효 주소값을 메모리로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사용하죠. 자, 실행을 할 때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자, 실행할 때 또 사용하죠. 왜냐하면 필요한 뭐예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죠. P 연산자, 오퍼랜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필요한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죠. 자, 결과값 저장할 때도 사용을 하겠네요. 그죠? 자, 결과값 저장할 때 메모리에 저장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건데, 자, 만약에 명령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입출력 요구가 필요해서 DMA 제어기가 입출력을 요청했어요. DMA 컨트롤러가. 그러면 입출력이 언제 수행되냐면 CPU는 이때 입출력을 인지합니다. 아, DMA 제어기가 입출력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냈네. 그럼 이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해석함과 동시에 이때 뭐가 된다? 입출력이 수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PU에서는 명령을 해석하고 DMA 제어기는 이제 버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CPU가 DMA 제어기한테 너 버스 써도 좋다라고 하는 그랜트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DMA 제어기가 이 버스를 사용해서 A라는 장치가 입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느 사이클 동안 명령어를 해석하는 이 한 사이클 동안을 훔쳐서 그래서 사이클 스틸이에요. 자, 이 한 사이클 동안 입출력이 수행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자, 주소를 인출하는 동안에 이때 만약에 입출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DMA 컨트롤러가 입출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지금 CPU는 명령을 인출하는, 주소를 인출하는 단계였어요. 그럼 지금 CPU가 지금 이걸 버스를 쓰고 있죠. CPU가 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 자, 이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 어떻게 된다? CPU는 인식을 합니다. 자, 주소 인출 끝나고 나서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사이클이 실행 사이클인데 실행 사이클 동안에 또다시 메모리로 가서 자, 필요한 P 연산자, 오퍼랜드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CPU도 버스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DMA 컨트롤러도 버스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PU가 양보를 합니다. 아시겠죠? 양보를 해요. 따라서 한 사이클 동안 양보해서 입출력을 먼저 하도록 해버려요. 그러면 CPU는 어떻게 될까요? CPU는 잠깐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수행을 언제 합니까? 다음 사이클로 넘겨서 이 사이클에 실행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 저장은 또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겠죠? 다음 사이클로 결과 저장은 밀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사이클 동안 CPU는 쉬면서 일단 입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력을 먼저 하도록 한 사이클을 양보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CPU가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이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명령을 해석하는 이러한 사이클 동안에는 명령을 해석하면서 입출력이 동시에 수행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 사용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CPU 내부에서 명령을 해독하는 거고 따라서 버스 사용권을 줘서 입출력이 수행되도록 하는 거고 근데 자, 지금과 같이 만약에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명령이 다음 사이클인데 만약에 이때 입출력을 요청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입출력 장치한테 CPU가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출력을 수행하고 실행을 하지 않아요. CPU는 잠깐 쉬어요. 유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출력 한 사이클 동안 끝나면 그 다음에서야 실행을 하고 결과 저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밀리는 거예요. 한 사이클씩. 양보를 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한 사이클을 무조건 훔쳐서 한 사이클 동안에 하나의 워드를 전송하는 입출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 정확히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68번 사이클 스틸 쭉 읽어보시면 자, 사이클 스틸링을 이야기한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68번 유사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입출력 채널과 프로세서가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채널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자, 입출력 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게 뭐냐? 자, 채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채널과 DMA는 똑같은 방식으로 입출력을 수행합니다. 아시겠죠? 단지 채널이 처리 기능까지 보강된 업그레이드된 DMA 제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사이클 스틸링이 정답이고요. 자, CPU가 어떤 명령과 다음 명령 수행하는 사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워드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 사이클 스틸링이 되는 겁니다. 자, 유사 문제 2번도 풀어봤고요.
자, 데이터 대량 전송. 자, 버스트 모드와 사이클 스틸링과 관계 있는 건 뭐예요? DMA에 의한 입출력 전송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사이클 흠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DMA의 우선순위는 메모리 참조의 경우 중앙처리 장치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CPU가 양보한다라 그랬죠. 중앙처리 장치는 메모리 참조가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계속 수행한다. DMA가 중앙처리 장치의 메모리 사이클을 훔치는 현상이다. 자, 중앙처리 장치는 메모리 참조가 필요 없는 오퍼레이션을 계속 수행한다. 이거 몇 번이 틀렸을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중앙처리 장치는 메모리 참조가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계속 수행해요. 메모리 참조가 필요 없다면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디코딩하는 과정. 그죠? 그러면 입출력을 수행하면서 CPU는 계속적으로 디코딩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고, 중앙처리 장치는 메모리 참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DMA 지역에게 양보를 한다고 했죠. 그죠? 양보를 하고 한 사이클 밀리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잘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사이클 스틸과 인터럽트의 차이를 옳게 설명한 게 뭐냐? 자, 정답은 뭐예요? 사이클 스틸은 주기억 장치의 사이클 타임을 DMA 저기가 뺏는 거고 몰래 훔쳐 쓰는 거고, 중앙처리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접근할 수 없죠. 이게 맞는 거죠. 사이클 스틸은 중앙처리 장치의 상태 보존 필요 없어요. 인터럽트가 보존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이클 스틸은 그래서 DMA 저기는 CPU에 상태 보존이 필요 없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터럽트는 상태 보존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터럽트로 입출력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음 명령 처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할 경우에는 상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이클 스틸은 상태 보존이 필요 없어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8번 인터럽트와 비교해서 DMA 방식의 사이클 스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주기억 장치의 한 사이클만을 훔친다는 겁니다. 자, 전체 명령 처리가 끝나고 나서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 동안만 훔쳐서 사용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죠? 자, 사이클 스틸과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정답은 3번이죠. 인스트럭션 수행 도중에 사이클 스틸이 발생하면 CPU는 사이클 스틸 동안 정지 상태가 된다. 자, 근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하는 과정이라면 CPU는 정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을 디코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 사이클일 경우에는 CPU가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뭔가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입출력 장치한테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CPU는 한 사이클 동안에 정지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필요 없다니까 4번도 틀린 거고요. 다 틀린 건데, 자, 이게 옳은 건 3번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옳을 수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왜냐하면 사이클 스틸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CPU가 버스를 사용하느냐, CPU가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클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클일 경우에는 CPU가 정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 사이클일 경우에는 CPU는 한 사이클 동안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명확히 구분하세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중앙처리 장치의 모든 기능은 중지된다. 이거는 그럴싸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걸 누가 합니까? 중앙처리 장치가 하죠. 따라서 중앙처리 장치의 기능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인터럽트 처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의 명령 처리하다가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의 명령 처리가 끝날 뿐이지 중앙처리 장치는 계속해서 그 인터럽트를 수행해야 되죠. 인터럽트 처리를 누가 해요? 중앙처리 장치가 하죠. 따라서 중앙처리 장치의 기능은 중지되지 않아요. 자,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었지만 1번 틀린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널로 들어갑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DMA 제어기가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나 DMA 제어기나 둘 다 DMA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단지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DMA 제어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 DMA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DMA 컨트롤러가 업그레이드 돼서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된 거죠. 자, 단순히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처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발전된 게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채널이라고도 하지만 채널은 IOP라고도 하는 거예요. 입출력 프로세서.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처리 기능까지 담당하는 독립된 강력한 입출력 제어기가 바로 채널이 되는 거죠. 따라서 DMA 제어기나 채널이나 둘 다 입출력하는 방식은 똑같이 DMA 전송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MA 제어기가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채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송로로 쭉 읽어보시고요. 자, 입출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채널이 다 담당하는 거죠. DMA 제어기랑 똑같아요. 자, 독립적으로 입출력을 완료하고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마찬가지로 인터럽트를 걸죠.
DMA 제어기랑 똑같습니다. 동작하는 건 똑같은데 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의 입출력을 다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처리,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GPU와 같은 이런 하나의 프로세서의 개념이 뭐가 된다? 채널의 개념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처리 속도 불균형을 보완하여 중앙처리 장치의 입출력 조작에서 쭉 나오면 DMA 아니면 채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정답은 채널이 되겠네요. DMA 제어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I/O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I/O 프로세서, 다른 말로 I/O 채널, 또는 채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채널 컨트롤러, 채널 DMA 제어기,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채널 DMA 제어기.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는 채널 DMA 제어기 이런 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전공 서적들을 보면 채널 DMA 제어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채널이나 DMA 제어기나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DMA 제어기가 더 발전돼서 프로세서의 개념으로 발전된 게 채널인 거죠. 둘 다 전송하는 방식은 똑같이 DMA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입니다. 입출력 가운데 메모리 내에 있는 I/O 입출력을 위에 특별한 명령어를 CPU로부터 받아요. 프로세서에게 받아서 CPU 간섭 없이 입출력을 수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 채널에 의한 입출력이라고 한다. 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채널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입출력 제어기 채널입니다.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정 또는 코드 변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은 처리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 기능을 통해서 자료를 수정 또는 코드를 변환, 필요에 의해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출력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입출력과 관련된 처리 기능까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송로이다. 우리 전송 통로를 버스를 또 채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거고, 읽어보시고 큰 의미 없어요. 잘 만든 문제는 아니고 4번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네요.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CPU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죠. 자, 나머지 것들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중 입출력 채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멀티플렉서 채널은 고속 입출력 장치용이고 셀렉터 채널은 저속 입출력 장치용이다. 자, 우리 채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셀렉터 채널이 고속입니다. 셀렉터 채널이 고속에 쓰이는 거고요. 멀티플렉서 채널은 저속 입출력 장치에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의 입출력 장치들은 여러 개의 동시에 입출력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한다는 의미로 셀렉터 채널이에요. A라는 장치와 BC라는 장치가 너무 고속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경우에요.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장치가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장치만 선택해서 자, A라는 장치만 입출력을 수행하도록 해주죠. 이게 바로 셀렉터 채널이고, 멀티플렉서 채널은 예를 들어 우리 뭐 키보드라든지 이런 장치들이에요. 이런 장치들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시그널 기법을 이용하면 A와 B가 또는 C가 보내는 데이터를 조금씩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나눠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요. 어차피 버스는 하나를 써야 되니까 얘들이 동시에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보내는 데이터, B가 보내는 데이터, C가 보내는 데이터, 얘들은 저속 장치일 경우에 워낙에 데이터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기법을 이용해서 이 세 장치가 동시에 데이터를 버스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잘라서 보내주는 이러한 방식이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따라서 멀티플렉서 채널이 저속이고요. 셀렉터 채널이 고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채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셀렉터 채널이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쓰인다는 것만 암기하세요. 자,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고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어요. 자, 멀티플렉서 채널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고요. 이 두 가지를 장점을 합친 게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자,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여러 단위로, 블럭 단위로 전송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되는 건 셀렉터고요. 저속의 입출력 장치가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가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멀티플렉서 채널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게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소프트웨어 채널이라는 건 없어요. 자, 캐릭터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멀티플렉서 채널이 원래 정확한 명칭은 바이트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멀티플렉서 채널은 하나의 바이트 단위로 보내는 게 있어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게 캐릭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문자 하나가 1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멀티플렉서 채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렉터 채널이 있고요.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어요. 자, 그러나 소프트웨어 채널이라는 건 없어요.
자, 입출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때 채널 지어기가 임의의 시점으로 볼 때 어느 한 입출력 장치만, 다시 말하면 고속의 입출력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하나의 장치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셀렉터 채널입니다. 자, 여러 대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죠? 여러 대가 나오면 멀티플렉서 채널이죠. 그런데 여러 대의 고속 입출력 장치라 그랬어요. 저속이 아니라. 그러면 셀렉터 채널과 멀티플렉서 채널의 특징을 합친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에요. 자, 입출력이란 말 쓸데없이 넣은 거고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 다중이라는 게 멀티플렉스잖아요. 그죠? 따라서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 되는 겁니다. 자, 채널에서 버스트 방식의 사용은 뭐예요? 버스트 방식이라고 하면 블럭 단위로 보낸다고 했죠. AA 먼저 보내고 그 다음 BBB 보내고 그 다음 CCC 보내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AA, BBB, CCC 이렇게 블럭 단위로 보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만약에 하나의 워드 단위로 보낸다면 A 보내고 B 보내고 그 다음 C 보내야 돼요. 그 다음 또 A 잘라 보내고 그 다음 B 보내고 그 다음 C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서 채널 속도가 느린 장치일 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릴 때 A 잘라 보내고 그 다음 B 보내고 이렇게 보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워낙에 속도가 빠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빠르게 나온 A를 먼저 다 보내고 그 다음 BBB 이어서 바로 보내고 CCC를 이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벌스트 모드라 그러죠. 자, 따라서 벌스트 모드는 블럭 단위의 전송이 일어난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채널에 저속의 많은 입출력 장치를 구동시키는데 알맞은 방식이라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멀티플렉서 채널인데 블럭이 아니라 뭐가 된다? 바이트 멀티플렉서 채널 또는 바이트 멀티플렉서 또는 그냥 줄여서 바이트 빼버리고 멀티플렉서 채널 또는 캐릭터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도 한다.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은 고속의 입출력 장치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 셀렉터 채널과 멀티플렉서 채널의 장점을 합친 채널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8번 문제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은 하나의 데이터 경로를 경유한다는 점과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바이트 멀티플렉서와 셀렉터 채널을 결합한,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이게 정확한 설명이죠. 자,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역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연결 형태에 따라서 고정 채널과 가변 채널이 있는데 고정 채널이 가변 채널에 비해서 채널 효율이 더 낮다. 그죠? 가변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고정보다는 가변이 좋은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장치에게 할당을 해주는 걸 가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문제 보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입출력 장치, 입출력 제어 방식에 대해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길 바라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